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느냐 끌려다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며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이 본성을 그대로 두고 투자에 뛰어들면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4가지 핵심 개념은 바로 그 원칙을 세우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개념은 추세입니다. 추세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가가 저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 상승 추세이고 고점을 계속 낮춰가며 내려가는 흐름이 하락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가 오를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잠시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추세를 무시하고 하락하는 종목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더 떨어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는 절대 어떤 종목도 매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계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입니다. 주가가 일정한 구간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할 때 가장 높이 올라갔던 지점들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 부르고 가장 낮게 내려갔던 지점들을 연결한 선을 지지선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있고 이 이상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바로 지지선이고 비싸다고 생각해서 사지 않으려는 가격이 바로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항선까지 올라가면 팔고 싶은 사람들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세가 멈추고 지지선까지 내려가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하락세가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돌파입니다. 만약 주가가 저항선을 강한 힘으로 뚫고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저항선에서 이미 매도했던 사람들은 더 오르는 주가를 보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곧 다시 그 가격으로 내려오면 사고 싶다는 심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항선이 위로 돌파되면 그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지선이 아래로 무너지면 그 자리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안고 있다가 본전이 오면 팔고 싶다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는 새로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여러분은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차트의 모양이 아니라 그 모양 뒤에 숨어있는 심리를 읽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른 뒤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려 하지만 예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꺾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흥분 속에서 매수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잠시 조정을 받으면 사람들은 이것을 일반적인 숨고르기라고 생각하며 다시 매수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주가는 예전만큼 시원하게 오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서 고점 부근에서 저항선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 저항선마저 아래로 뚫리면 그동안 그 자리에서 물렸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급격한 하락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반대로 이런 모습이 저점에서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차트의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기대와 실망, 두려움과 안도라는 심리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이어서 만든 선으로 주가의 큰 흐름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긴 기간의 이동 평균선을, 중기적인 흐름을 볼 때는 조금 더 짧은 기간의 이동 평균선을 참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상승 국면으로 볼 수 있고,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하락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아예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추세와 지지저항과 돌파와 이동 평균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시장의 큰 흐름을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서히 매집이 이루어지며 주가가 완만하게 움직이는 축적 단계, 강한 거래량과 함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 단계,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방향성이 흐려지는 피로 단계, 그리고 지지선과 이동 평균선이 동시에 무너지며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하락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매수를 고려해야 할 시점은 바로 축적 단계를 지나 상승 단계로 넘어가는 그 돌파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매도를 고려해야 할 시점은 상승의 힘이 빠지고 지지선이 무너지는 하락 단계의 시작점입니다. 이 흐름만 놓치지 않아도 여러분은 시장에서 절대 낙오되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세력이라고 부르는 큰 자금을 움직이는 참여자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자금에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들의 움직임 역시 고스란히 거래량과 주가의 흔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나쁜 소식과 함께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바로 다음 순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단기간에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온다면 이것은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 실제로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오랜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과 함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곧바로 다시 그 밑으로 주저앉는다면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좋은 소식을 이용해 매도할 기회를 만든 것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저항선을 한번 뚫었다가 다시 눌렸다가 또다시 뚫고 올라가는 지점, 그 두 번째 돌파가 나오는 지점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률 높은 매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원금이 사라지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속한 손절매와 분할 매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패턴에 맞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미련 없이 손절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말고 먼저 일부만 매수한 뒤 흐름을 보며 나머지를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매수해놓고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과하게 투자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을 꾸준히 지키며 조금씩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결국 가장 큰 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이 설 때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가의 흐름이 정상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면 겁먹지 말고 추가로 매수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조급함과 욕심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정과 위험한 하락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주가가 급등한 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완만하게 눌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 성급하게 팔지 말고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상승 잠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라면 곧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반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 매일같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종잡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예의주시하며 언제든 발을 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큰 자금들은 좋은 소식을 퍼뜨리면서 동시에 물량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재가 나왔을 때일수록 오히려 차트의 움직임을 더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손절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매는 실패가 아니라 큰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미리 정해둔 손절 지점에 도달했다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망설이지 말고 매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는 이유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언제나 조급함과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며 조정을 거듭할 때는 손절매 지점을
그때그때 최근 저점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방법을 쓰면 수익은 최대한 지키면서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여러분의 투자 성적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크게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잃어도 괜찮은 소액으로만 시도해야 하며 절대 전 재산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차트의 흐름에 집중하고 초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손절과 익절의 기준을 명확한 비율로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자본금이 커진 뒤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방식은 몇 번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어도 결국 한 번의 큰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적을 때 신중하게 활용하고 자산이 커지면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원칙 중심의 투자로 돌아와야 합니다.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심리에서 갈립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때 탐욕스러워지고 내려갈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큰 자금을 움직이는 참여자들은 바로 이 탐욕과 두려움을 정확히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손절매를 하지 못해 밤잠을 설칠 정도가 되었을 때가 바로 주가의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흥분되어 있을 때가 바로 주가의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을 배우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운 뒤 그 계획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지식을 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그것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실천의 차이가 아마추어와 전문가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모든 원칙이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원칙들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좋은 판단을 내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추세와 지지저항과 심리의 흐름과 이동평균선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오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잃을 때보다 딸 때 더 위험한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이야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방법과 큰 자금이 남기는 흔적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적 함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차트를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카지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박장에서 한 판을 지고 나면 다음 판에 더 큰 돈을 꺼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거는 돈은 점점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한 번만 이기면 그동안의 손실을 전부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보유한 사람이 오히려 그 종목을 더 사들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번보다 낮은 가격에 사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겠다는 계산이지만 사실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결합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이런 상황에서 물량을 더 늘리면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상승 흐름이 명확한 종목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것과 하락 흐름에서 물량을 늘리는 것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바로 잦은 매매입니다. 투자를 막 시작한 사람일수록 하루라도 매매를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기분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무언가 계속 사고 팔아야만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짜 확률 높은 기회는 매일 찾아오지 않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겉으로는 승산이 있어 보이는 자리가 거의 매일 눈에 들어오지만 그 대부분은 착시에 불과합니다.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수료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자금과 집중력이 이미 소진되어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고수는 사냥감을 오래 기다리는 맹수처럼 확실한 자리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입니다. 거래량이 유난히 많이 터졌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장중에는 높이 올라갔다가 마감할 때는 낮은 가격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그 활발한 거래를 이용해 조용히 물량을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외부 상황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금리 흐름은 어떤지, 주변 정세에 불안한 요인은 없는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야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강한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이것은 조용히 매집하던 큰 자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신호가 나왔다고 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저항선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접근입니다. 큰 자금이 움직이는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집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사들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한 뒤 쏟아지는 물량을 한꺼번에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지만 눈에 띌 정도로 튀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조용히 완만하게 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극대화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이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착각하고 던져버린 물량을 큰 자금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도할 때도 방식이 있습니다. 스스로 물량을 계속 사들여 주가를 밀어 올리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물량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혹은 차트상 누가 봐도 매력적인 매수 자리처럼 보이는 모양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개인 투자자로서 위축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움직임 역시 반드시 거래량과 주가의 흔적으로 차트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인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이런 상황을 거꾸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살 때는 누군가는 그 주식을 팔고 있고, 여러분이 팔 때는 누군가는 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시장을 잘 아는 참여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여러분의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지켜보던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그 구간의 저점을 연결한 지지선과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갑니다. 이 시점에서 성급한 투자자는 곧바로 뛰어들지만 조금 더 신중한 투자자는 이후에 나타나는 흠을 지켜봅니다. 만약 돌파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하다가 그 돌파했던 자리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이것은 상승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지지받는 지점이야말로 최초의 돌파 지점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확률 높은 매수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은 여전히 많은데 주가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해지는 구간이 나타난다면 이때부터는 경계 태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동안 지지 역할을 하던 자리가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시점이 바로 미련 없이 발을 빼야 하는 매도 시점이 됩니다. 이 흠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고 돌파를 확인한 뒤 재확인된 지지를 보고 진입하며 상승의 힘이 빠지고 지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어디에도 예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미 드러난 흐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응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투자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런 기준 없이 매매를 시작합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파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의 말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움직입니다. 손실이 나면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무작정 버티면서도 정작 조금만 수익이 나면 불안해서 서둘러 파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장을 떠납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손절매라는 개념을 배우고 이런저런 기준을 실험해보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손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기준을 세우긴 했지만 그 기준이 감정에 따라 계속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큰 손실을 몇 차례 겪고 나서야 비로소 왜 위험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견뎌낸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만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승률이 절반을 넘는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돈을 잃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크게 들뜨지 않는 냉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장의 과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힘든 시기를 견디는 태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과 공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사람들은 곧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버티다가 결국 작은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맙니다. 반대로 시장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혹시라도 흐름이 바뀔까? 두려운 마음에 너무 일찍 팔아버려서 정작 크게 벌 수 있었던 기회를 아주 작은 수익으로 끝내버리곤 합니다. 희망은 손실을 키우고 공포는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이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려면 희망이 차오를 때는 오히려 공포심을 함께 떠올리고 공포심이 밀려올 때는 오히려 희망을 함께 떠올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투자자로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르는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방법과 큰 자금의 흔적을 읽는 방법,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는 심리 훈련까지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이제 더 이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확실한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신용으로 빚을 내어 투자한 사람과 자기 돈만으로 투자한 사람이 똑같은 하락장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한 사람은 시장을 영영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본을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지, 그리고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상대방의 심리를 어떻게 역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실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왜 똑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는 유혹이 항상 존재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방식이 수익을 몇 배로 불려주는 마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고스란히 시장에 반납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유혹이 한번 손을 대면 좀처럼 끊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번 큰 수익을 맛보면 그 다음번에는 더 큰 금액을 넣고 싶어지고 그렇게 점점 판이 커지다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투자했다면 절대 겪지 않았을 손실이 오직 빚으로 규모를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본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번에는 자본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면 가진 돈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률이 높아 보이는 자리라도 100번을 시도해서 100번 다 성공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자금을 5에서 10개 정도의 조각으로 나누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만 그중 일부를 투입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자금을 나누어 쓰면 설령 몇 번의 판단이 어긋나더라도
전체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투자자라면 처음에는 전체 자금의 8분의 1 수준으로만 매수 규모를 정하고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급하게 큰 금액을 넣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원칙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돈은 쫓아갈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법이고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그 법칙이 냉정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임계점이란 쉽게 말해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변곡점을 의미합니다. 오랜 하락 끝에 추세가 뒤집히는 지점이거나 시장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격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순간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판단과 기대가 한꺼번에 새롭게 재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결정할 때는 아무 자리에서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임계점 부근에서만 움직여야 성공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시장을 관찰하고 실전 경험을 쌓다 보면 이 임계점을 찾아내는 감각이 점점 예리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매매 승률은 절반을 훌쩍 넘기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승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손실은 최대한 짧게 끊고 이익은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시골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어른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건넨 가르침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한 가지 가르침을 더 해주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청년은 오랜 세월 온갖 풍파를 겪으며 백발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그 어른의 자녀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청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와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근성. 이 두 가지야말로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는 태도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잘 보여줍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서는 자리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해야 하고 그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오랜 세월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켰던 원칙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성격에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방식을 억지로 따라하면 결국 스트레스에 못 이겨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반대로 신중한 성격의 사람이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방식을 시도하면 타이밍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을 찾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승산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태도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자리에서 억지로 매매를 이어가는 것은 스스로 손실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좋은 매매 방법일수록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정교해 보이는 전략도 실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면 그 전략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제력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자제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을 세워도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방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시장의 소음에 휩쓸려 방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이 신념이 고집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흐름이 자신의 판단과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유연함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손실 역시 투자라는 게임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100% 옳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게임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매수 자리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매수한 이후에도 최대의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한 인물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큰 자금을 지원받아 처음 투자를 시작했지만 몇 년 만에 그 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대로 고백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변함없는 신뢰와 함께 다시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첫 성공 이후에야 비로소 시장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법을 깨우쳤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장에서 진짜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몇 번의 실패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큰 자금을 움직이는 참여자들은 여러분이 오를 때 탐욕스러워지고 내려갈 때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손절매를 망설이게 만들고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정교하게 연출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무렵이면 이미 여러분은 가장 늦게 그 소식을 알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접하더라도 한 번 더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장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새로운 참여자들이 유입되고 그만큼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익힌 원칙과 심리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 수많은 참여자들 사이에서 분명히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3번 파산당하고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로 세상과 맞서야 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63이라는 보통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나이에 다시 주식판에 뛰어들어 결국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후의 주식 승부사라 불렀고 그가 어떤 종목을 사들이는지만 소문나도 시장 전체가 출렁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남들이 다 망했다고 손살에 치는 시기에 홀로 웃으며 불을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의 비밀, 바로 고레카와 긴조의 주식 투자 비법을 하나부터 10가지 낱낱이 파헤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인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14살에 이미 세상에 던져져 소년 점원으로 밑바닥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첫 직장이 무너지는 것을 코앞에서 지켜보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일푼으로 낯선 땅을 걸어야 했습니다. 21살에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세계적인 금융공황이 터지면서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5 식구를 데리고 집세조차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는 놀랍게도 절망 대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무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도서관에 앉아 경제와 시세의 흐름을 파고들었습니다. 전차표를 살 돈이 없어 왕복으로 걸어 다녔고 점심은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질 정도로 처절했던 그 3년이 훗날 그를 시장의 신으로 만든 뿌리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그는 경제라는 것이 영원히 오르기만 하거나 영원히 무너지기만 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그 안에 이미 다음 하강을 위한 에너지가 쌓이고 있고 하강이 있으면 그 밑바닥에서 이미 다음 상승을 위한 힘이 응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는 파도처럼 움직일 뿐 결코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그는 세상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히려 냉정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역사에 남을 만한 대폭락 장세가 펼쳐졌을 때도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락장에서 매도 대기자에게는 타격이겠지만 매수 대기자에게는 최대의 기회라고 말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건을 주어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진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거북이 세 원칙입니다. 첫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잠긴 우량한 종목을 골라 조용히 기다립니다. 둘째,
경제와 시세의 흐름에서 단 하루도 눈을 떼지 않고 스스로 공부합니다. 셋째,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얼핏 들으면 너무나 평범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세 가지를 평생 지키며 결국 시장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토끼는 자신을 과신하고 승부를 서두르다가 결국 중도에 무너지지만 거북이는 느리더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반짝 오르는 종목을 쫓아다니며 눈이 벌개지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투자는 실패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또 하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신용거래를 하지 않았고 항상 현금을 넉넉히 확보해두는 것을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순간 판단력은 흐려지고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강제로 물량을 던져야 하는 처지에 몰린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락장 속에서 반대 매매에 몰린 사람들이 투매를 쏟아내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신용으로 무리하게 베팅한 사람들은 시세가 잠깐만 반대로 움직여도 순식간에 청산당하지만 현금을 쥔 사람은 그 혼란 속에서도 여유롭게 헐값의 우량주를 주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과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현금 확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실제로 어떻게 큰돈을 벌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산업시설이 확충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뒤따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땅값이 폭등한다는 흐름을 미리 읽었습니다.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지를 조사하던 그는 정작 공업단지 부지 자체보다 그 노동자들이 살게 될 배후 주거지역에 주목했습니다. 남들이 아직 관심조차 갖지 않는 구릉지대를 헐값에 사들였고 몇 년 뒤 정부가 실제로 그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땅값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모두가 보는 뻔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로 인해 반사적으로 이득을 볼 인접지역을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미천 삼아 그는 인생 최대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당시 원유 가격 급등의 여파로 건설 자재를 만드는 한 업종 전체가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반의 반토막이 넘게 추락했고 업계는 앞다투어 공장 가동을 멈추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이 업종을 넉마주라 부르며 쳐다보지도 않을 때 그는 오히려 이때가 거북이 원칙을 실천할 최대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실업 대책으로 반드시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업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만 그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물량을 모아나갔습니다. 얼마나 은밀했는지 해당 기업의 경영진조차 그가 대체 무슨 의도로 주식을 사들이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냐는 이심 어린 질문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오를 것이기에 산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되자 공사 발주가 쏟아졌고 공장들은 밀려드는 주문의 조업을 풀가동해도 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재 가격은 치솟았고 그가 헐값에 사 모았던 주식은 순식간에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주가가 오르는 와중에도 절대 한 번에 다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벌써 천장이라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아직이고 아직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 때가 오히려 벌써 팔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3자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관찰하는 고도의 심리 기술이었습니다. 시장의 다수가 공포에 질려 있으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시장의 다수가 확신에 취해 있으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가가 최고점 근처까지 치솟았을 때 그는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늘 강조했던 또 하나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배를 80%만 채우고 나머지는 남겨두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그동안 쌓아온 우위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그가 정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주가는 절반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렸다면 그동안의 승리는 물거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절제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이라는 사실 그는 몸으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가 늘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훗날 광물 관련 종목으로 또 한 번 큰 승부를 걸었을 때 처음 세웠던 목표가를 이미 넘어섰음에도 욕심에 취해 목표치를 계속 올려잡다가 결국 폭락을 맞아 애초에 벌 수 있었던 막대한 수익을 대부분 놓치고 겨우 원금만 건지는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실패를 결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시세는 인간의 희망대로 결코 움직여주지 않으며 희망적인 관측은 반드시 배신당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겼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은 고수라도 탐욕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매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딛고 그는 곧바로 다시 일어섭니다. 신문 한 귀퉁이에서 우연히 접한 자원개발 관련 소식. 하나에서 기회를 포착한 그는 과거 자신이 직접 자원 관련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확신을 얻은 뒤 조용히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추격 매수가 몰리며 주가는 순식간에 2배로 뛰었고 그 뒤로도 몇 달에 걸쳐 몇 배 더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는 최고점 근처에서 과감하게 전량을 처분하며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반드시 다음번의 교훈으로 삼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수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평생 지켰던 정보에 대한 태도는 어땠을까요? 그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스스로 파고들어 확신이 설 때까지 검증하지 않으면 결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거금을 걸고 시세를 판단하는 일을 남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의지할 수는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세계 여러 지역의 시세 정보와 원자재 재고 상황, 외환 시세와 금리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90을 넘긴 뒤에도 그는 이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만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이만큼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신문이나 경제 지표를 스스로 기록해보고 그 숫자들이 시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꾸준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충분히 이와 비슷한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강하더라도 전 재산을 걸고 무리한 승부를 벌이는 순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문이나 잡지에 큰 제목으로 뽑힌 자극적인 소식을 그대로 맹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을 아예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의 재료로만 삼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평생 신문 하나만 꾸준히 읽으며 그 안에 담긴 경제 현상을 매일 지그시 관찰하다 보면 저절로 앞날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정리했던 5가지 원칙 역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투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목은 누군가의 추천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골라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 몇 년 뒤의 경제 변화를 스스로 예측하며 전체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주가에는 나름의 적정한 수준이 있으므로 이미 급등한 종목을 무작정 따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넷째, 결국 주가는 최종적으로 그 기업의 실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언제든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늘 마음 한켠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단 한 번이라도 큰 흐름을 잘못 읽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시장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가 수십 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운이 아니라 큰 흐름을 읽는 눈과 그것을 지키는 절제력 덕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투자 처학이었습니다. 2번이나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때마다 절망 대신 공부를 선택했고
세상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히려 냉정함을 유지했으며 큰 수익을 눈앞에 두고도 탐욕에 잡아먹히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90이 넘는 나이까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시세를 기록하며 현역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일생에 2번이나 3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는 결국 매일매일 쌓아온 공부와 훈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감이라는 것도 결국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비로소 솟아나는 진실한 종합적 판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단 하나의 원칙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으로 옮긴다면 먼 훗날 지금의 이 순간이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 죽기 전에 딱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면 무엇을 남길까요? 고레카와 긴조는 시세의 천장은 단 사흘이면 끝나지만 바닥은 100일이 넘도록 이어진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그가 평생 시장을 상대하며 깨달은 모든 통찰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고레카와 긴조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세의 흐름을 읽고 종목을 골라냈는지, 그리고 그가 부를 이룬 뒤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천장은 사흘이고 바닥은 100일이라는 말부터 제대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가 최고점을 찍는 순간은 언제나 뜨겁고 화려합니다. 너도 나도 그 종목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서는 연일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평소 주식에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까지 계좌를 만들어 뛰어듭니다. 하지만 고레카와 긴조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모두가 확신에 차 있는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시세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상상보다 훨씬 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닥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는 누구도 그 종목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말라붙고 주가는 몇 달째 지루하게 옆으로 기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하나둘 시장을 떠나갑니다. 바로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구간이야말로 진짜 기회가 숙성되는 시간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기 전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시간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힘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화려한 천장에서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보고 지루한 바닥에서는 참지 못하고 떠났다가 정작 상승이 시작되면 다시 쫓아가는 악순환을 평생 반복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 그가 활용했던 방법이 바로 경기의 4단계를 나누어 시세를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경제가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라는 4개의 계절을 순환한다고 보았습니다. 회복기에는 바닥을 다지던 산업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사람들이 불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반신반의하지만 주가는 실물 경제보다 앞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저점 대비 상당히 오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호황기에 접어들면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도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고레카와 긴조는 바로 이 호황기가 무르익을수록 오히려 경계심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호황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신문의 천면을 장식하는 순간 이미 다음 단계인 후퇴기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퇴기에는 기업의 실적은 아직 나쁘지 않은데도 주가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실적이 여전히 좋다는 이유로 주가 하락을 무시하고 버티다가 큰 손실을 입습니다. 그는 실적이라는 숫자는 과거의 결과일 뿐이고 주가는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황기에 접어들면 모든 뉴스가 비관일색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시기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하는 바로 그 시기가 그에게는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경기라는 것은 계절이 바뀌듯 반드시 순환한다는 믿음을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고 이 믿음이 있었기에 모두가 절망하는 불황의 밑바닥에서 홀로 냉정하게 종목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골랐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숨은 자산을 가진 회사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는 재무제표에 찍혀 있는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는 아주 오래전 취득한 가격으로 낮게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몇 배로 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다수는 이런 회사를 그저 실적이 부진한 지루한 회사로 치부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레카와 긴조는 그 회사의 겉모습이 아니라 장부 뒤에 숨겨진 진짜 알맹이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등기부등본과 같은 자료를 뒤지고 그 회사가 오래전 어느 지역에 어떤 자산을 사두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역의 개발이 진행되거나 자산의 실제 가치가 재평가되는 순간 시장은 뒤늦게 그 진짜 가치를 알아차리고 주가는 폭발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두고 보물은 언제나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낡은 상자 속에 숨어 있다는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쌓여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선물보다 먼지 쌓인 낡은 상자를 스스로 열어 확인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 진짜 보물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의 또 다른 통찰이 바로 군중 심리를 거스는 방법입니다. 그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마치 온도계로 체온을 재듯 관찰했습니다. 그가 특히 주목했던 신호는 평소 투자와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사람들이 특정 종목 이야기로 흥분하며 떠들기 시작하면 그는 오히려 그때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주식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민망해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화제를 돌리려 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는 그 순간을 조용히 다시 시장을 들여다볼 시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시장의 온도가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것도 지나치게 차갑게 얼어붙는 것도 결국 사람들의 감정이 극단으로 치우친 결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극단에 다다랐을 때는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자신의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각을 키우기 위해 그는 특정 뉴스나 소문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반드시 하루나 이틀의 시간을 두고 스스로에게 되묻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어 안달나 있는 이유가 정말 냉정한 분석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흥분에 전염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골라냈다고 해서 그가 무작정 크게 베팅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켰던 또 하나의 철칙은 바로 자금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확신이 강한 종목이라도 가진 돈을 한 번에 전부 쏟아붓는 법이 없었습니다. 먼저 소액으로 첫 물량을 매수한 뒤 실제로 자신의 판단이 시장에서 맞아떨어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제야 두 번째, 세 번째 물량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갔습니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미련 없이 처음에 소액 손실만 인정하고 발을 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전체 자산에서 있는 타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두고 큰 강을 건널 때 다리의 상태를 모른 채 전속력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다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돌 하나를 던져보고 발끝으로 살짝 디뎌보고 안전이 확인된 뒤에야 비로소 체중을 완전히 싣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 덕분에 그는 설령 예측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도 시장에서 완전히 퇴장당하는 치명상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시세의 큰 흐름을 미리 알아채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금리와 통화의 움직임을 눈여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식 시세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결코 큰 흐름을 읽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돈의 값어치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되고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밑거름이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면 그동안 값싼 돈에 의존해 부풀어 올랐던 자산 가격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주식 시세표를 펼치기 전에 반드시 금리와 환율의 흐름부터 확인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지표를 배의 항해에 비유했습니다. 주식 시세가 파도의 높이라면 금리와 환율은 바람의 방향과 색이라는 것입니다. 파도만 보고 노를 젓는 뱃사공은 결국 방향을 잃지만
바람의 흐름까지 함께 있는 데싸공은 거친 바다에서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냉철하고 치밀했던 그였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놀라울 만큼 검소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거액을 벌어들인 뒤에도 평소에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일 뿐 결코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져 하루 한 끼조차 걱정해야 했던 시절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물 한 잔,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검소함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다루는 태도가 그 사람의 그릇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그 돈에 휘둘려 오만해지는 사람은 결국 그 돈에 발목이 잡혀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 그가 내린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막대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음 세대를 위한 학문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돈이 없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홀로 도서관에서 밤낮으로 공부해야 했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처럼 어렵게 공부하는 젊은이들과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조금이라도 넓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보다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레카와 긴조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 순환의 흐름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읽어내려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그는 화려한 재능을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몇 번이나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졌던 지극히 평범한,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더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고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냉정함을 잃지 않았으며 큰 돈을 손에 쥐었을 때도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그가 남긴 이 태도만큼은 충분히 오늘부터 자신의 삶에 새겨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세는 결국 사람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파도일 뿐이고 그 파도의 흐름을 읽는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관찰과 기록, 그리고 절제를 통해 서서히 길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투자 공부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투자 거인의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